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2020년 시사당직 10월호 이제 3회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사회환경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죽음 부른 디지털 교도소 수사 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이게 말입니다. 거의 이게 보니까 올드보이 그 느낌이 약간 있어요. 올드보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올드보이 누구냐 넌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드보이가 일본 만화를 이제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상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제영화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것을 외국의 판권을 수출해가지고 외국에서 외국 버전으로 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히트작인데, 잔인해, 좀 잔인해. 예, 잔인해.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그 위대함에 제가 못 쫓아가가지고 그 인간의 본능, 본성을 쫓아가다 보면은 불편한 지점들도 막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과감하게 막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같이 이제 심장 쫄리는 사람은 막 보면 막 불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거기도 막 자기 혀를 막 자르고 막 그 다음에 자기 딸하고 부적절하게 관계를 맺게 만들어 놓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영화가 와 어디까지 그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는데, 아무튼 그 박찬욱 감독 그 미적인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아주 높게 평가받는 이제 영화 감독입니다만, 어쨌건 갑자기 글로 빠졌네 제가. 예, 그거가 저는 떠올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올드보이를 보면은 어릴 때 이제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남녀가 있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 둘이 이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좀 만난다는 것을 목격한 거기 이제 주인공이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떠벌려서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남녀 중에 여성이 이제 자살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그 남자가 나중에 커서 그 입을 나불거렸다. 이거를 이제 괘씸하게 여기고 원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 사설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사설 감옥. 예,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인 거예요. 상상이.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중앙집권화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만화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공권력은 따져볼 게 많아요. 국가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권 교체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럴 땐 정권 연장되겠지만 언제쯤 되면은 또 정권이 한번 바뀌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뭘 하면 했다고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뭘 안 하면 안 했다고 욕 얻어먹게 되어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최신 시사에서 얘기도 할 텐데, 추경 편성하면서 뭐 이랬잖아요. 그 통신료를 뭐 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러다 그게 무산됐습니다. 다 주진 않고 이제 연령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한 분들한테만 주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 이 통신비 2만 원 찌끄러져 가지고 뭐 살림살이 나아지냐? 나라 돈 허투루 쓴다고 욕을 겁내 먹고, 그래갖고 야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2만 원은 그렇게 다 주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제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잘난 2만 원이라도 나 받는 줄 알았더니 야, 그거 안 주더라. 이러고 또 욕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 오른다고 막 또 할 때는 또 막 욕을 먹다가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집값 잡느라고 세금 올렸다고 또 세금 올린 것 때문에 또 혼나고, 이래서 혼나고 저래서 혼나고, 그 세금을 또 올렸는데 또 일각에서는 세금을 고작 그거 올린다고 올리니까 부동산을 못 잡지. 아유, 이 나약한 놈들. 내 이러라고 이렇게 뽑아준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욕하고 다. 세종대왕도 욕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위대함을 알았겠어? 그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잘 몰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많고, 뭐 심지어 세종대왕도 그럴 건데,
뭐 그때 뭐 그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예, 3인 정책 써가지고 저기 4군 6진 개척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강제로 거기다 이주시켜버리고, 예, 이주시켜버리고 거 우리 땅으로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 썼다가 엄청 반발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폐 유통 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이거 앞선 정책을 쓴 거예요. 화폐 유통 같은 거. 예,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걸 욕먹었대잖아요.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대요. 그런 정도인데 뭐 지금 오늘날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욕을 당연히 다 먹게 되어 있죠, 정부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특히 또 이제 정부 공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죄자들을 다룰 때 범죄자 인권이라는 걸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현대 사법 체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사법 체계가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피해자의 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범죄가 밝혀져서 교도소로 가더라도 재소자 인권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참 진짜 야, 저 새끼는 사람을 죽이고도 살아남아가지고 재소자 인권 따지고 앉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 입은 사람만 진짜 억울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 참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해봤거든요. 복수 시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사법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은 형벌의 역사를 보면 복수 시대부터 출발했었어요. 복수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해봤고, 우리 팔적법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닙니까? 예, 그죠?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뭐 곡물로서 배상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노비로 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팔적법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살인이 없어졌어요? 세상이 평온해졌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 폭력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뭐라 그래요? 저자가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면은 이 맞아 죽느냐, 좀 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했어 그러고 차라리 사약 먹고 죽는 게 낫지. 얻어맞아 죽는 거보다.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가 뭐예요?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 아니에요. 유죄추정. 억울한 사람이 한둘 잡혀갔겠어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의리의리한 것이어서 자기네 정치 권력에 유리한 게 있으면은 그런 거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의도가 아니더라도 오판할 가능성도 있고 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속죄 시대도 지나고 뭐도 지나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속죄 개념도 해보고 막 다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끝자락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은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닌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과 환경 혹은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잘못된 사회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고, 그것이 갖는 또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다 그 방향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종교에서 무고한 사람들한테 테러하고 이런 거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건. 인간들이 그 종교 신의 가르침을 잘못 자기 왜곡하고 자기 정치적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종교는 원래 포용하고 안아주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원래 종교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 같은 것들에 비춰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포를 막 줘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안아줌으로써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고구마 같아. 야, 다 좋은데,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돼? 현실적으로? 야, 쟤를 그런 개과천선 시켜서 제가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가게끔 만들 수 있다고? 국가가? 정말? 그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뭐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내 친구가 옛날부터 얍삽한 놈이었는데 20년 지나도 얍삽하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어려운 숙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올드보이 같이 사적 제재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상상을 한 번쯤 해보는 거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통쾌함 같은 걸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허용되면 안 될 일이죠. 이게 허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까 말했던 우리 역사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그 시스템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이 흐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아, 그랬잖아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영화 한번 얘기해 볼까? 저 이 영화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악마를 보았다 있지 않습니까? 악마를 보았다. 응? 나중에 가면요, 이병헌이 악마를 잡다가 자기가 가장 악랄하게 악마 같은 행동을 해요. 오래된 영화인데 이것도 결론 얘기하면 스포인가? 아씨, 모르겠네. 영화 스포 잘못하고 그러면 또 막 혼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영화를 보면은 결국에는 임신한 자기 여자친구,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연쇄 살인마한테 납치돼 가지고 의미 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 없이 죽이는 거라고. 의미 없이. 거기 보면은 그 최민식 씨가 그 연기를 했는데 진짜 무표정하게 죽여요. 무표정하게. 그 순간적인 그냥 쾌락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되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알게 된 이제 비밀 요원 출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이병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죽이지 않고 계속 풀어주고 잡아서 두들겨 패고 뭐 하고 해서 나중에는 최민식이 죽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잔악한 고통 이런 형태로 가요. 심지어 연자제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악마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도사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 번쯤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심장이 쫄려갖고 그런 거 잘 못 본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건 참고 봤는데 좀 이제 그런 장면들은 좀 나오니까 심장 약한 분들은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적 제재, 그것도 사적 제재거든요. 결국에는 사적 제재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병폐, 폐단 그리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올드보이에서도 올드보이에서도 그 복수를 결심했던 남자가 결국에는 행복해지냐? 안 행복해져요. 문제는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은 행복하고 끝나냐? 통쾌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적 제재를 허용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그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측면을 보면 수습하기 어려운 이제 국면이 펼쳐져 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현실하고 부딪히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조두순 얘기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죠. 왜? 근데 조두순이 지금 안산에서 나 계속 살겠어요. 그러면 안산에 있던 사람들이 나 애 여기서 못 키우겠다, 이사 나가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조두순보다 경중이 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아동 유괴범이나 뭐 다 성범죄자나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나. 그런데도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알고는 내가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예, 저도 제 입장을 거기다가 반영해 봐도 같은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같이 살기 싫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지만은 또 원칙은 이렇다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이게 디지털 교도소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가 신상 공개, 범죄자들 신상 공개를요 일방적으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상공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수사 중이다. 공권력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공개를 하더라도 엄청난 전문가들의 어떤 숙고와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범죄자 신상공개 같은 건 하잖아요. 이 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과 고심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것이 민간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은 공권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우리 역사성, 그다음에 이 인권의 가치 이런 것들도 다 완전 그 리셋돼 버리는 이런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통쾌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예, 당장에 통쾌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국제 공조 요청에 나섰다. 그러니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고요.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사적재해 논란과 무고한 인물 신상을 이제 공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수사와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가능성의 무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라서 저런 부분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에 어긋나게 나를 이제 왜곡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이런 어떤 그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감추고 싶은 일, 내가 스스로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을 세상에 떠벌린다든가 하는 것 자체도 그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리고 이게 잘못된 정보들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착취 유통 경로에 N번방 있었죠. N번방 관련해서 해당 사이트에 게시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무고한 것으로 판단해서 최정호 카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례가 죄 없이 신상 공개가 된 피해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까지 실명까지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N번방 이 고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뭐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이런 사안 아닙니까 이게? 그나마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서 잘못됐어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진짜로요. 억울한데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는 이런 처지에 놓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야, 쟤 그런 애라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자살을 한 케이스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해당 사이트는 지인 관련 성범죄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이제 고려대 재학생의 신상 정보를 게시했다 이렇게 했어요. 지인 관련돼서 성범죄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신상 정보를 게시했는데 그런 생전에 나는 아니에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뭐 우리가 다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죄를 저질렀더라도 죄를 만약에 사실이라도 치더라도 죄를 지은 만큼만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처벌을 할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디지털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매장해버리면 그러면은 죄 지은 거는 요만큼인데 뭐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한 처벌은 무조건 다 이만큼씩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회에서 배격하는 일이고 그리고 온당하지 않죠.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된 거를 보니 뭔가 이게 사실관계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정말?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 이 사람을 떠나서 누군가가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뭐 하나의 결론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은 다 던져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민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외교 쪽으로 넘어가면 아랍 국가들을 하고요. 이스라엘 외교 관계가 이제 막 정상화가 막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중동 아랍 국가 잇따라 국교 정상화 이게 뉴스입니까? 이러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하고 이 종교 전쟁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필독서 중에 하나, 필독서는 무조건 내가 뭐 꼭 읽어보지 않더라도 대략 내용이 이래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세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죠. 전 세계를 문명권 한 10개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문명 간의 어떤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던 이게 뭐 얼마 된 거야? 오래된 책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랍 국가 대부분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문명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오니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게 구교죠.
구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을 때 구약을 믿는 쪽.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 뭐 이쪽에 이제 전통이 남아 있죠.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결국엔 유대인들이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다음 주제가 또 이제 뭐 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런 연준 같은 금융 쪽을 또 이끌어 나가는 게 또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맨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 대회 같은 거 열을 때 유력 정치인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예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축하하고 뭐 이런 걸 해요. 현직 대통령도 가고 막 다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힘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딱 서 있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과거에 중동 전쟁이라 그래갖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려고 지금 막 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장벽을 세워가지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런 3,000년 전에 저가 잃어버린 나라라면서 구약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밀려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그러고서 어디 뒤에 막 힘센 형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난장판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또 종교랑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종교적인 걸 다 떠나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중동의 어떤 정치적인 그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이 친미 국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자리 잡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고 아시죠? 바레인하고 그 다음에 이 바레인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두 국가랑 미 백악관에서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인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형제 국가들 이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서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팔레스타인 편이어야 한다라고 믿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자국의 이익 같은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존의 문명의 충돌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과거의 적하고 동지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여기 중동 문제 이렇게 해결했으니 나를 다음번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이러고 싶은 거겠죠. 그죠? 북한 문제를 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의지를 가졌더라도 미국의 이제 정계가 아직은 이제 마음이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를 다 이제 해결을 못했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어떤 그 성과를 지금 끌어내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 어떤 이제 대선 가도에 영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요즘에 약간 냄새가 나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뭐 나쁘게 쓴 얘기가 아니고요. 종전선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아니면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뭔가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우리도 기대 섞인 한번 그런 한번 그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국 내 국민들도 좀 생각이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럴 단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이제 국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 국교를 맺은 건 이집트하고 79년도에 맺고 요르단이 94년도에 맺었고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의 수교는 건국 72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걸프만 해역에 있는 아랍 국가하고 수교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밖에도 5, 6개 아랍 국가와 추가로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 정세가 많이 친미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아프리카 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요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 반도 요 위쪽에 지중해랑 이렇게 있을 때 요쪽이니까 여기 아랍에미리트 연합 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거를 이제 용인해 주는 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이 지금 경쟁을 하면서 이란이 이제 반미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 편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사우디가 약간 좀 등을 돌린 이런 정도 이제 상황이 됐는데 사우디가 이제 여기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졌을 때 시아파의 중심 국가가 사우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니파의 이 중심 국가가 사우디고 시아파의 중심 국가가 이란인데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알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외교 정상화 움직임이 친미 성향의 사우디의 암묵적 동의 아래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위로도 이스라엘 항공기가 이제 통과하는 것들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행히 시아파 쪽의 이란이나 아니면 그 당사국인 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내 무장세 헤즈볼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이제 근본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로 대표되는 이슬람 순위파와 이란이 이끄는 시아파의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피에로도 유명하죠. 성명을 내서 바레인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정당화하는 배신행위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시아파 순위파는요. 마호메트가 사망한 이후 후계자를 둘러싼 대립으로 분열됐는데 시아파는 근데 인구가 크게 많지 않고 순위파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거기 중심 국가가 사우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라고 하는 것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